9살 꼬마 신랑이 제 저고리 고름을 잡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가 있소. 그러니 제발 아이처럼 울어주시오. 혼례 첫날 밤, 달콤한 속삭임 대신 제가 들은 건 소름 끼치는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가문을 삼키려는 늑대들 사이에서 저는 이 영악한 어린 호랑이를 왕으로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9년의 기다림, 그 지독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영남 땅에서 손꼽히는 대가로 이름을 날리던 한판서 댁에 기이한 혼례가 치러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판서의 외아들 도겸이 혼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의 나이가 고작 9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댁이 무슨 신보로 저런 혼사를 치르는 게야. 돈 많은 집안도 별 수 없다더니 저 가련한 신부는 팔자도 기박하지. 손가락질이 빗발쳤습니다. 신부는 바로 저 이서윤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빚더미에 앉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16 꽃다운 나이에 9살 신랑의 신방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서윤아, 이 혼사가 내 팔자를 피워줄 것이다. 부디 잘 살아다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하게 내려앉았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한판서 댁은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기와지붕이 첩첩이 이어진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대청마당에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고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판서 어른은 상석에 앉아 계셨는데 그 안색이 몹시 창백하고 수척하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기력이 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님 되실 분이 저리 편찮으신데 이 댁의 앞날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 도겸이 대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상투도 틀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족돌이 대신 사모를 얹고 작은 몸에 관복을 걸친 모습이 어딘가 측은해 보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저는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9살 소년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고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그만 숨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혼례는 짧고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북쪽 숙부 한종칠은 내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방문이 닫히고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던 그 밤, 도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겠소. 그것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9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혼례의 소란이 가라앉고 대청마당의 촛불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신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모란이 수놓인 병풍이 방을 둘러쌌고 두꺼운 홀레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가 살아갈 곳이라는 것을. 도겸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대청에서 보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또렷하며 흔들림이 없는 눈빛. 저는 어쩐지 그 눈빛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싶어졌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시오. 도겸의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부인 앞에서만 제 본 모습을 보일 것이요. 밖에서는 철없는 아이로 보여야 하오. 그래야 저들이 방심하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어린 신랑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이라 하시면 숙부 한종칠이요. 도겸은 그 이름을 아무런 감정 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짧은 이름 속에 얼마나 깊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겸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숙부 한종칠은 오래전부터 한판서 댁의 재산을 탐내왔습니다. 겉으로는 형님을 극진히 모시는 척하였으나 안으로는 관가의 탐관오리들과 손을 잡고 한판서 어른의 곁에 조금씩 독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한판서 어른의 병이 깊어진 것도 의원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빠르게 악화된 것도 모두 그 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대청에서 보았던 한판서 어른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시오. 도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살며시 쥐어지는 것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한판서 댁의 깊은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음흉하고 차가운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도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겸은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신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미소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밖에서 저를 엄하게 다루시오. 어린 신랑을 혹독하게 가르치는 엄한 형수처럼 보여야 하오. 그래야 숙부가 부인을 경계하지 않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겸은 제 옆에 반듯하게 누워 이내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혼자 버텨왔을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도겸의 작은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9살 아이의 손이 맞나 싶을 만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상투를 들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날까지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제 9년의 약조였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도겸은 제 옆에서 여전히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여몄습니다. 시댁살이의 첫날이었습니다. 한 판서댁 안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이 발소리를 죽이며 오가고 아궁이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찬찬히 눈을 열어 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처음 발을 들인 낯선 집이었지만 저는 긴장보다 경계심을 먼저 다잡았습니다. 도겸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한 판서 어른의 방에 올라갈 수라상을 하인이 들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그 밥상 곁을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상 위에 올라간 나물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여린 잎의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나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님께 약초를 배워왔습니다. 산과들을 누비며 익힌 약초 지식이 이 순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저 나물은 봄철 산나물로 위장한 것이었지만 뿌리 쪽 잎맥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독성을 품은 풀이었습니다. 소량으로는 기력을 서서히 빼앗고 장복하면 오장을 상하게 하는 종류였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저는 하인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인은 얼굴이 굳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숙부 대감 댁에서 보내온 것이옵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물은 상에서 내려라. 오늘 아침은 내가 직접 아버님 수라상을 봐드리겠다. 하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한 판서 어른의 수라상을 새로 차렸습니다. 소화에 좋은 죽과 기력을 돋우는 약재를 넣은 탕을 올렸습니다. 숙모 오씨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입술이 얇은 여인이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새 아가씨께서 벌써부터 부엌을 드나드시는구려. 참 부지런도 하시지.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기력이 걱정되어 제가 직접 살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겸은 마당에서 하인 아이들과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딱지를 치며 깔깔 웃는 모습이 누가 보아도 철없는 꼬마 신랑이었습니다. 숙부 한종칠이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도겸은 완벽하게 바보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철저하게 어린아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젯밤 신방에서 저와 나눈 이야기를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겸과 저는 신방에서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겸이 먼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수라상 일은 잘 처리하셨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모께서 눈치채셨을 것이오. 앞으로 더욱 조심하셔야 하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는 제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겠습니다. 도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처음으로 따뜻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 판서 댁의 담장 안에서 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엄하고 고지식한 형수처럼 보이도록 도겸을 닥달하고 꾸짖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도겸이 하인 아이들과 뒹굴대면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불러드렸습니다. 도겸아, 글공부는 내팽개치고 또 마당에서 뒹구느냐. 당장 들어오너라. 도겸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끌려 들어오는 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숙부 한종칠은 저를 향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저리 몰아세우나. 참 야박하기도 하지.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숙부의 눈에 저는 그저 야박한 형수였고, 도겸은 그저 철없는 꼬마 신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겸이 저를 조용히 사당으로 불렀습니다. 한 판서 댁의 사당은 안채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사당 처마 끝을 은빛으로 물들이던 밤이었습니다. 도겸은 사당 앞 돛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당 안 위패들이 고요하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맹세를 하려 하오. 저는 아무 말 없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투를 틀고 이 집안의 진짜 주인으로 설 때까지 부인이 겪어야 할 고난이 적지 않을 것이오. 그 모든 것이 제 탓이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오. 도겸은 사당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등이 달빛 아래 작고 가냘프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등에서 풍기는 기운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당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약조하겠습니다. 서방님이 상투를 트시는 그날까지 이 집안을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가 사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위패들이 그 맹세를 고요히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달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9년이라는 긴 세월의 약조는 그렇게 달빛 아래 조용히 맺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판서 어른의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뒤에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 곁에서 탕약을 직접 다려 올렸습니다. 숙모 오씨 부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감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 판서 어른이 저를 유독 아끼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희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여윈손이었지만 온기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당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숙부 한종칠이 서고에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장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판서 어른의 병상 앞에서 그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집안 재산을 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리 장부를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숙부가 내민 장부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장부의 표지가 새 것이었습니다. 한 판서 댁의 장부는 수십 년간 이어온 것으로 표지가 낡고 먹물이 번진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숙부가 내민 장부의 표지는 마치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내색 없이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장 서고로 향했습니다. 도겸이 어젯밤 제게 귀띔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서고 안쪽 깊숙한 곳, 아버님만 아시는 비밀 칸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서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겸이 알려준 대로 서고 가장 안쪽 서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서가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 안에 낡고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진짜 장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 안에 감추고 서고를 나왔습니다. 숙부는 아직 아버님 방에서 능청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도겸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이 장부 안에 담긴 진실이 숙부의 계략을 뒤흔들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숙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장부를 손에 넣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겸과 저는 촛불을 낮게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한 판서 댁이 읽어온 전답과 재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부가 내민 가짜 장부와 비교하자 차이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가짜 장부에는 전답의 절반이 이미 숙부 명의로 넘어간 것처럼 교묘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겸은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부는 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지실 때를 노리고 있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숙부의 다음 수를 막으려면 우리도 먼저 한 수를 놓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곧간 열쇠를 들고 숙모 오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숙모는 저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경계심이 역력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공손히 두 손으로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숙모님, 제가 안살림을 맡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곧간 열쇠를 숙모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 속에 탐욕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짐짓 겸손한 척 손을 내밀며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허허, 내가 도와줘야지. 새아가씨가 일이 현명하니 다행이로구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숙모가 받아든 열쇠는 진짜 곳간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자물쇠 모양만 같은 가짜 열쇠였습니다. 진짜 열쇠는 제 치마 깊숙한 곳에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숙모는 그날 오후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숙모가 열쇠를 꽂고 문을 열려 했지만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
결국 발길을 돌리는 숙모의 뒷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작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부인, 숙모가 열쇠를 받아든 순간부터 저들은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오. 방심한 적은 반드시 빈틈을 드러내오. 저는 도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병세는 날로 깊어지고 있었고, 숙부는 점점 더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결국 모든 것을 가를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 판서 대게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리던 어느 날, 도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신방문을 꼭 닫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 최서방을 통해 한양으로 서찰을 보낼 것이오. 저는 눈을 들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 아버님과 교분이 깊으셨던 분이요. 지금은 암행어사로 영남 지방을 순찰 중이시라 들었소. 그분이 우리 서찰을 받으신다면 숙부의 관과 결탁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9살 소년이 이 모든 것을 혼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이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품 안에 도겸의 서찰을 감추고 장사길을 가는 보부상으로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무명 바지 저고리의 등에는 보찜을 지고 머리에는 페랭이를 눌러쓴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담장 안에서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다녀오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숙부의 눈과 귀가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수상히 여겨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서방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도겸도 낮에는 여전히 마당에서 철없는 아이처럼 굴었지만 밤이면 창문 쪽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2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고 보찜은 절반이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약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중간에 숙부 댁 심부름꾼과 마주쳤습니다. 뒤를 밟히는 것 같아 산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품 안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답장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답장이었습니다. 도겸이 그 서찰을 받아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서찰을 촛불에 태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생겼소. 그 짧은 한마디가 긴 겨울밤을 단번에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암행어사의 답장을 받은 뒤로 도겸과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숙부 한종칠은 겉으로는 여전히 능청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낌새를 챈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버님께 탕약을 올리고 안살림을 꼼꼼히 챙기며 흐트러짐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숙부가 한판서 어른 앞에서 느닷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마을 어귀에서 외간 남자와 만나는 것을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이미 증인까지 데려왔습니다. 숙부 댁 심부름꾼으로 보이는 사내가 제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한 판서 어른은 병상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숙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것은 낯선 차림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남루한 무명 바지 저고리에 페랭이를 깊이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숙부는 그 사내를 보며 당연히 외간 남자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페랭이를 벗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도겸이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신랑이 몸집이 크고 나이 들어 보이도록 솜을 넣은 옷을 입고 목소리를 낮게 깔아 변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판서 어른은 잠시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힘겹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숙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데려온 심부름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겸은 그 자리에서 반듯하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와 부인은 아버님을 지키기 위해 잠시 방도를 마련한 것이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숙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겸은 단순히 모함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부가 스스로 거짓 증인을 앞세웠다는 사실을 아버님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당 앞에서 나눈 약조 이후 처음으로 도겸의 눈빛에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산사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렇소. 이 집에 있는 한 저는 영원히 꼬마 신랑일 뿐이요. 학문을 닫고 과거에 오를 준비를 해야 하오. 숙부를 무너뜨리려면 관복이 필요하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신랑이 떠나고 나면 저는 이 집안에서 진짜로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숙부와 숙모의 텃세 속에서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겸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청색 바지 저고리에 집신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여느 서당 훈장댁을 찾아가는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숙부 한종칠은 대청에서 그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흡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어린 신랑이 스스로 집을 비우는 것이 더없이 반가웠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도겸과 마주 섰습니다. 도겸은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이 집안을 부탁하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이 집안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도겸이 돌아섰습니다. 작은 등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도겸이 떠난 뒤 한판 서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숙부 한종칠은 노골적으로 안살림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숙모 오씨 부인은 하인들을 제 마음대로 부리며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아버님께 탕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살피며 숙부가 빼돌리려는 재산을 하나하나 막아냈습니다. 최 서방이 바깥 소식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것을 토대로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겸이 떠나던 날 아침에 작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 산사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도겸이 산사로 떠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한 판서 어른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 탕약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눈을 감으신 뒤 숙부 한종칠은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채 마치기도 전에 서고를 뒤지고 하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수작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장부와 도겸이 떠나기 전 제게 맡긴 문서들이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약초 지식을 살려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이었지만 어느새 마을 전체가 저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최 서방의 도움으로 한판서 댁의 전답을 되살리고 소장료를 공정하게 거두어 곳간을 채워 나갔습니다. 숙부가 빼돌린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되찾는데도 저는 한치의 빈틈도 두지 않았습니다. 숙모 오씨 부인은 처음에는 저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의 살림이 제 손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숙모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판서 대큰마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겸이 돌아오는 날, 이 집안을 온전히 그의 손에 돌려주겠노라고. 9년의 세월이 거의 다 찼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서방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마님,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번 봄 과거에서 장원을 하셨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겸이 이 대문을 들어서는 날,
그때 가서 실컷 울어도 늦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단정히 여미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9년을 버텨온 이 집안이 드디어 진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그리고 저 역시 9년 동안 혼자였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을 준비를. 장원급제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부 한종칠이 느닷없이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을 억지로 꾸며 넣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가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숙부는 손에 구겨진 서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큰일이 났다. 도겸이 산사에서 내려오다 낭떠러지에서 실족하여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도겸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은 불과 며칠 전에 최서방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며칠 만에 낭떠러지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겸은 떠나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부인, 혹여 제 부고 소식이 들려오거든 절대 믿지 마시오. 그것은 제가 직접 만든 소식일 것이오. 저는 속으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눈물을 짜내는 숙부의 연기가 이제는 역겹기보다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님, 그 서찰을 제가 직접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숙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찰을 건네받은 저는 천천히 펼쳐 읽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도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찰을 덮고 숙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 이 서찰의 글씨는 도겸 서방님의 필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님의 부고를 믿지 않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대문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숙부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안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숙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내뱉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고 소식을 흘려 숙부가 마지막 패를 꺼내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숙부의 손에는 더 이상 쓸 패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한판서댁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서방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큰마님, 도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매무새를 단정히 여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추었습니다. 대청마루로 나서자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살 꼬마 신랑은 없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것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습니다.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갓을 반듯하게 쓴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숙부 한종칠이 대청 한편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낯선 관리가 들어서는 줄 알고 능청스럽게 다가가려다 멈추었습니다. 그 청년이 갓을 벗었습니다. 숙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9년 전 마당에서 딱지를 치며 뒹굴던 그 꼬마 신랑이 이제 장원급제한 청년 관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도겸은 숙부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은 9살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또렷하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숙부는 그 눈빛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겸은 숙부를 향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9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겸은 대청에 오른 뒤 가장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청 한편에 서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겸이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게 하였소. 이 집안을 지켜주어 고맙소.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숙부는 대청 한편에서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같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한 판서댁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숙부 한종칠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이었습니다. 9년 동안 자신이 상대해온 것이 어린 신부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도겸이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판서댁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숙부 한종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밑이 검었고 안색이 초췌했습니다. 도겸은 아침 일찍 사랑채에 자리를 잡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차분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관가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 사의명을 받은 관리들이었습니다. 숙부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겸이 산사에서 보낸 9년 동안 암행어사와 주고받은 서찰이 이미 관가에 모두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숙부가 관가의 탐관오리들과 결탁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결정적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도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 아버님 병환 때 쓰시던 약사발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판서 어른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그 약사발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광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사발을 관리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관리들이 약사발 안쪽을 살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릇 안쪽에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초를 달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약초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숙부의 신복이었던 자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도겸이 그 앞에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를 나란히 펼쳐놓고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을 닫으면 이 장부에 적힌 내 이름도 함께 관가에 넘어갈 것이다. 신복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부 한종칠이 오랜 세월 한판서 어른의 음식에 조금씩 독초를 섞어 올렸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숙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 이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히 가실 수 있겠습니까? 숙부 한종칠은 그날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숙모 오씨 부인은 짐을 챙겨 종칠의 처가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숙모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판서댁은 그날 처음으로 진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대청마루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하인들이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9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겸이 저를 사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사당 앞 대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9년 전 달빛 아래 약조를 맺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9살 소년과 16살 소녀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과 25살 여인이 되어 같은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사당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당 안 위패들이 고요하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사당 처마 끝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도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집안을 되찾았습니다. 부인 덕분이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사당에서 내려온 뒤 도겸은 집안 곳곳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서고를 열어 진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꽃간을 열어 채워진 살림을 확인했습니다. 전담 문서를 펼쳐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것은 9년 동안 제가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도겸은 마지막으로 부엌 앞에 섰소. 오래된 아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궁이 앞에서 저가 수없이 탕약을 다리고 수없이 눈물을 삼켰다는 것을 도겸은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은 부인이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이 심어놓은 씨앗을 제가 물을 주며 기다렸을 뿐입니다. 도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한 판서댁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 판서댁에 오랜만에 따뜻한 불빛이 가득 찼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겸과 저는 마주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밥상 너머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편히 쉬시오. 9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으셨을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하인들이 물러나자 한 판서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창호지 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신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9년 전 그날 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촛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겸이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 전 이 자리에서 도겸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살인 계획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도겸이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소. 저는 고개를 들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이 집을 떠나지 않으셨소. 도망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닐 텐데. 저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 때문이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신방문이 닫히던 날 밤, 서방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9살 소년의 눈에 담긴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간절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미 알았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는 것을.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9년 동안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외롭지 않았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산사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겸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저의 손 위에 그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9년 전 제가 잠든 도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도겸이 먼저였습니다. 1, 5에서 4. 도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나도 고백할 것이 있소. 저는 눈을 들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사에서 보낸 9년 동안 단 하루도 부인을 잊은 날이 없었소. 그를 읽다가도 부인 생각이 났소. 이 집안을 혼자 지키고 있을 부인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하지만 그 생각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소.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소.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저는 손등 위에 얹힌 도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9년 전 9살 소년의 손과 지금 청년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1, 5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9년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촛불 앞에서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새벽 달기 올 무렵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말이 없어졌습니다. 도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앞으로 남은 세월은 내가 지키겠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9년의 긴 기다림이 그 한마디로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판서댁에 드디어 진짜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함께하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지혜로 버텨온 9년의 세월이 이 봄날 아침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9년의 기다림을 버텨낸 서윤과 도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었다면 그 긴 9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